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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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오늘 재방송 때부터 추천해주신 549분의 시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아,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이게, 네, 이래서 오전 방송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전에 방송할 때 목 상태가 이래요. 예.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오전에 방송 안 하고, 오후에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요즘에 8월달 계속 파행 방송,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위 먹어서 그런다라고 이해 좀 해주세요.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이 옷을 보고 우리 동생이 경악했다는. 지금 군대 가 있는 조카를 낳고 입던 옷이래요. 고작 21년 돼?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건 여러분이 날 보는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는 지금 기분은 최상인데. 아, 강원도 놀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네요. 그러세요. 운전 중은 아니시죠? 운전 중에 그 채팅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긴급 속보 DMZ 지뢰 폭발 요걸로 제목 바꿔드릴까요? 그게 더 관심 있을래나? 어, 아직 그게 별로 안 떴어요, 포털에. 좀 더 뜬 다음에. 음. 그 정도 이제 낚시하기 좋은 제목인데, 아직 뭐 포털에 다 뜬 게 아니라, 지금 종편에만 뜬 거 아니야. 바람의 영혼 안치환이 불렀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아, 아, 아.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벌써 정전협정 위반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막 내용이 뜨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가 뭐야? 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제목을 좀 새끈하게 달아야 되는데, 뭘로 달까요?
DMZ 지뢰 이걸로 달까요? 지금 도주범이 인기야, 지뢰가 더 인기야? 뭘 달아야 더 사람들이 세끈해서 달려올까? 어? 예. 뭘로 달아야 세끈해서들 달려올까? 예. 분위기 파악 좀 해봐. 뭘로 걸어야지, 뭘로 낚시를 걸어야 더 많은 요원들이 달려올지. 지금 현재 요원들의 주요 작업구역이 어딘지. 지금은 이제 지뢰가 뜨고 있어? 오케이, 그럼 지뢰로 바꿔야지. 예.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자.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왜 청와대 하려고 여기서 하고 지랄이야. 꺼져.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거 재방송인 줄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지금 생방송입니다. 예, 지금 특별 생방송이에요? 예.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 긴급이란 말 넣어줄까? 그렇지. 아휴, 때 맞춰서 사고 쳐주니까 이거 진짜 고맙네, 이거. 그래요. 긴급 생방, DMZ 지뢰 폭발. 예, 오케이. 예.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글을 써서 알림이. 글을 써서 알림이가 뭐예요? 예. 그게 뭔지 모르겠네. 내가 오늘 그냥 이렇게 11시 방송을 우연히 그게 하여튼 내가 이제 11시 방송을 참 지금 긴급 상황이잖아. 긴급 상황. 긴급 상황이라서 내가 지금 방송하는 거야. 왜들 화내고 그래? 화내지 마. 화내면 늙어. 피부가 썩어. 알지? 네. 그래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여기 있구나. 이걸로 보는 거구나. 경계가 조금 허술했던 부분은 없는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쪽으로 440m 떨어진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통문 사이에 이제 손으로 매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경계와 관련해서 작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군 당국에서도 좀 분명한 해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뉴스 속보가 언제부터 그냥 거의 북한 방송 같아. 옛날에 벌써 추천 억수로 받는 이 방송 1위 했어. 예,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네, 요거 요쪽에다 놓고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그들의 바램에 부응해 줘야지. 이 때마침 이렇게 또 사고가 터져주고 그래. 예.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그 종편 텔레비전 틀어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놀라셨죠? 네, 오늘 아침에 특수상황 DMZ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특별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속보를 보고 계시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망치 부인이 원래 2시 방송을 앞당겨서 1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네네. 지금 현재 물론 4일 전에 터진 사건이지만 오늘 속보로 뜰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뭐 그렇게, 그걸 미리 밝히고 그러면 씁니까? 네, 일단 자, 진정들 하시고요. 네. 일단 제가 지금 긴급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저께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 오늘 오전 11시에 방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왜 오전 11시에 방송을 하느냐. 예.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제가 이제 그때는 왜 오전 11시에 방송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11시에 방송을 해야 된다는 막연한 사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 시간이 딱 돼서 보니까, 네, 지금 이 시간이 돼서 보니까, 이런 사태가, 네, 그 4일 전에 벌어진 DMZ 폭발 사고가, 오늘쯤 속보로 뜰지도 모른다라는, 이것을 철저히 계산하신, 예, 그분의 어떤 사인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8월 4일에 터진 거예요. 8월 4일.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 아니, 그니까, 어쨌거나 속보는 속보잖아. 우리는 그 사건의 발생 시점을, 중시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거 몰라? 스캔들도 몇 년 묵은 스캔들 또 터지는 거? 2년 전에 고현정이 하고 누구니? 조인성이 2년 전 도쿄공항인지 어딘지 공항에서 찍힌 사진 갖고 아직도 스캔들 나는 나라에서 그까지 일주일 전 그 사건이 속보로 뜨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막 비웃고 그러면 쓰겠어? 그러다 네 조국이 어디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려고 그래. 자, 제가 진짜예요? 그거 8월 4일 날에 벌어졌다는 사건인지, 예, 8월 4일 그거 좀 뉴스로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한 뉴스 같은데 전 못 봤거든요, 오늘. 예, 저는 중요한 뉴스인지 못 봤는데, 네네, 그 내용 좀,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본 뉴스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네. 현재 지금 이 YTN에서는 매우 긴급한 이 철책 상황을 지금 점검 중에 있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지난주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웬일이야. 자,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좀 올려주시고, 네. 자, 가만히 있어보자. 네. 파란 창에 안 들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지? 네. 벌써 신문 방송에 나왔던 기사. 왜 지금 속보로 뜨는 건데? 지금 왜 속보로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감 잡았어. 오늘 지난주에 터진 지뢰가 오늘 왜 속보인지 감 잡았어. 오케이. 그래요. 지금 현재 국정원 안전행정부가 전체 회의 중이고, 네. 지금요, 여러분, 현재 뭐라 그러나, 이 포털에서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예, 그 속보 내용이 뭐냐면, DMZ에서, 이 DMZ 중에 남측 구간에, 휴전선 남쪽 480m 지점에서, 예, 지뢰가 폭발했다라는, 네,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11시 방송 하는 거예요. 원래 12시 방송 예정이었는데, 예, 원래 12시 방송 예정이었는데, 긴급하게 속보가 뜨는 바람에, 네, 긴급하게 속보가 뜨는 바람에,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11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원래 이제 2시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낮 2시 방송을 이 긴급한 속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1시로 앞당겨서 방송한다는 거, 잠시 후에 2시에 오신 시청자님들, 일단 흥분하거나 분노하기 이전에, 아무래도 이게 이 언론의 속보에,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망치부인 방송의 특성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자, 벌써, 뭐, 다 알아? 이미 채팅창에 답 나왔네, 씨. 오늘 방송할 내용도 없네, 뭐, 씨. 다 아는 거 아니야. 네, 북목함질의 도발로 군 2명의 중상. 그래요. 이게 그 뉴스예요? 네, 저 파트너 BJ 됐어요. 네, 파트너 BJ가 된 다음에 그냥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예,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 순위가 그냥 벌써 100등 바깥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 일단 파트너 BJ가 된 기념으로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과연 파트너 BJ로 몇 등까지 가볼까?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월 10일에 난 기사인데, 지난 4일. 지난 4일? 그래요? 예, 확실한, 일단 증거 기사가 확보됐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모든, 요즘에 보면 이제 많은 각종 은행이나 이런 이제 관공서 같은 데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놔야 될 경우에는 YTN을 많이 틀어요. YTN 아니면 KBS를 많이 틀어놔요. 왜냐면 채널A TV조선은 그 항의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몰라,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봉구에선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로 이제 YTN이 틀어져 있거나, 예, 아니면 KBS가 틀어져 있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편, 뭐 채널A TV조선은 대놓고 틀지는 못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YTN이, 믿을 만한 언론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2008년에, 믿을 만한 언론인 그 YTN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잖아요. 대량 해고시킨 다음에, 이 YTN 물론 이제 사장이 먼저, 이명박 꼬봉이 사장으로 와서 YTN을 장악한 뒤에 그 YTN의 그 쓸만한 기자나 진행자들을 대량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YTN이 거의 맛이 갔죠. 예, 거의 맛이 가가지고, 뭐 지금 같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이 YTN의 그 밑에 쪽 자막 배경이 짙은 짙은 감색이라 그러나? 짙은 남색이었어요. 예. 코발트 블루에 가까운, 굉장히 검정색에 가까운 푸른색 배경으로 자막이 나갔었는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새누리당을 창당하고, 개명이죠. 새누리당으로 개명을 하고, 빨간색을 당 색깔로 쓴 다음부터, 이 YTN의 자막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이 속보일 때는 빨간색이다. 옛날에 노무현 때는 안 그랬어요. 예, 노무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평상시에도 거의 빨간색이에요. 예, YTN 자막이 평상시에도 거의 빨간색이에요. 예, 뭐라고 잔소리하면 흰색 들어가고요. 예, 뭐라고 잔소리하면 흰색으로 나가고, 옛날에 노무현 때는 파란색으로 나오다가, 지금 야당이 파란색을 쓰고 여당이 빨간색을 쓴 다음부터는 거의 빨간색 자막이에요. 거의 빨간색 자막. 확실한 당 지지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정부 여당 색깔이 빨간색이라면 YTN 정도는 다른 색깔을, 예. 지금 속보일 때만 빨간색, 내가 YTN 틀면 항상 빨간색인데요? 예. YTN 틀면 거의 항상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아닌 적이 별로 없어. 하루 중에, 그러면 매번 쓸데없는 속보를 올려서 그런가? 매번 쓸데없는 속보를 올려서 빨간색이 나오는 건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YTN에 계속 쓸데없이 그 속보가 나오잖아. 내용 없는 속보가. 그래서 매번 빨간색 자막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내가 YTN을 보고 있으면 하루 중에 빨간색이 아닌 자막이 10%도 안 나와. 예. 1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예. 속보에 내용이 없잖아. YTN의 문제가, 아까 YTN 뿐만이 아니라, 요게 미디어 정책이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무기회사의 대주주인 이 미디어 자본? 소위 이제 미디어의 대주주가 누구냐 하면 무기사업자들이야. 그 무기사업자들이 대부분의 각국의 주요
미디어들을 장악하고 대주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속보를 던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옛날부터 속보를 못 다루게 했잖아요. 속보 물고 오면 내가 강퇴시키고 그랬었던 이유가 나는 그게 2010년부터야. 2011년부터 내가 속보를 갖고 오면 내가 강퇴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속보라고 떠서 굉장히 자극적인데 내용이 없어. 내용 없이 그냥 제목만 뜨는 속보들인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속보들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예. 대표적인 게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라고 조선일보 그때 TV조선이었지. TV조선에서 특종처럼 속보로 쫙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라고 2013년 8월 달에 대대적으로 자막을 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잖아. 근데 그게 채널A TV조선 이 YTN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예 미디어 정책인 거야. 걔네들의 전술. 그러니까는 늘 이제 내용 없는 속보를 막 던져서 노리는 게 있다. 뭔데? 주요 뉴스를 못 보게 하는 거. 중심 뉴스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이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전술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야? 나는 2011년부터 우리 방에서 속보를 못 다루게 했지만 이게 그걸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 알랭드 보통. 예. 알랭드 보통이라는 대머리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책을 발표했잖아요. 뉴스의 시대인가? 그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쓴 작가가 했던 말이야. 거기 보면 미디어들이 일부러 속보를 계속 던져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즉 유권자들로 하여금 줄기 있는 비판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비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어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되게 중립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중립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흰색 나오네요.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강자편을 들고 있는 그래서 관점 있는 뉴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뉴스의 시대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중심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위 이제 언론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진짜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잖아. 가령 오늘 같은 경우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CBS 라디오 뉴스를 들었어요. 9시까지. 근데 내가 오늘 7시 반쯤에 박재영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때문이냐 하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돌아왔단 말이야. 그 사건 내가 볼 때 오늘 저 지뢰뉴스하고 연관된 뉴스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인터뷰를 누구랑 해야 돼? 김대중 재단이랑 해야 될 거 아니야. 김대중 재단이랑 하거나 아니면 북한 문제 전문가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그게 상식이지. 왜 이희호 여사하고 김정은의 만남이 왜 불발됐는가? 그리고 그 배경은 뭔가 이런 것들을 심층 있게 아는 정치 평론가하고 인터뷰를 하든가 아니면 김대중 재단 쪽의 입장이 뭔가 또는 만약에 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필요로 하면 여당과 야당을 고르게 불러서 인터뷰를 하든가 그래야 객관적이야. 그런데 오늘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뭐만 나왔냐면 하태경만 나왔어. 하태경 혼자서 쓸데없는 얘기를 15분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 아까운 아침 출근 시간에 10분 이상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개같은 논리를 듣고 앉아있는 거야. 그거는 전파 낭비라는 거죠. 그게 내가 앞으로는 이 박재홍의 뉴스쇼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시간 낭비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인터넷 뉴스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 내가 좌익으로 보이면 가서 네 왼손을 잘러. 내가 좌익으로 보이면 너는 지금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자, 이 사실은 말이야. 이거 되게 그러니까 왜? 여러분 지금 DMZ에서 지뢰가 폭발했다는 게, DMZ에서 지뢰가 폭발했다는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주 화요일이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발생한 DMZ 폭발 사건이 오늘 속보로 뜨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DMZ에서
DMZ, 비무장지대라는 거예요. DMZ라는 게 뭐냐면, 비무장지대. 그 DMZ라는 게 뭐냐면, 휴전선이 있어요. 휴전선은 뭐냐면, 이 한국전쟁 당시에 1953년에 전쟁을 휴전하기로 하면서, 그 연합군하고 북한이 맺은 휴전협정에 휴전선을 그었어요. 38선? 아니죠. 네, 아직도 38선이 휴전선인 줄 알고 있는, 네, 좀 모자란 분들이 있지만, 38선은 이제 휴전선이 아니에요. 38선은 그, 일본이 패망할 때, 소련군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군으로 들어옵니다. 주둔군으로 들어올 때, 남북의 경계, 소련군과 미군이 나눠서 점령하는 지역의 경계를 38도선으로 잡아서 38선이에요. 근데 그 뒤에,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까지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휴전협정을 맺을 때는 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38선보다 경기도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경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강원도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걸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간 게 더 많이 갔기 때문에 미국이 이겼다라고 뻥까다가 걸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경기도는 조선시대부터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한 뼘이 강원도의 100뼘보다 손해가 컸다. 좌우지간 그게 이제 휴전선 얘기야. 그래서 이제 휴전선을 그으면서 이 휴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를 비무장지대로 설정을 했어요. 그 비무장지대는 뭐냐면 철책선을 그어놓는 거야. 그게 휴전선 말고 휴전선 남쪽에 그 2km 정도를 철책으로 그어놓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군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지대지. 그래서 여기는 민간인 통제선이라 그래요. 남쪽 2km 지점을 민간인 통제선. 그래서 민간인들이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해. 근데 이제 파주 그쪽에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쪽에 농토를 갖고 있다는 걸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국가에 매번 신고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 비무장지대 안쪽은, 즉 DMZ 안에는 민간인이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그 초소가 있는데, 군인들의 초소가 이 DMZ 안에 있어. DMZ 안에 있는데, 그 DMZ 안에 있는 초소는 정말 이제 최전선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초소는 그 DMZ 이 바깥에 2km 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GP, GOP 그 개념을 구분할 때 이 DMZ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그 중요한 건 이 DMZ의 이 지뢰가 폭발한 건 지난 4일이었다. 지난 4일. 즉 8월 4일에 지뢰가 폭발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속보로 뜬 이유가 뭐냐. 오늘 속보로 뜬 이유. 이게 오늘의 주제인 거죠. 사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그 얘기를 준비를 했어. 근데 DMZ 얘기는 내가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이 뉴스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텐데. 사실 아침 내내.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재단의 이희호 여사가 왜 북한에 갔다 성과 없이 돌아왔는가. 그 뉴스를 내가 아침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실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이 별로 반응이 없을 것 같아갖고 내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속보가 떠주네? 예. 근데 우리가 속보 다루니까 갑자기 내용이 사라졌어. 우리가 이걸 제목으로 달았더니 YTN에서 속보 내려버렸어. 이거 참. 예.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내용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예, 원래 이 빨간 속보는 하루 종일 나와야 되는 건데, 딴 내용으로 가버렸어. 우리가, 여비건님이 문제야. 그거 왜 8월 4일 뉴스라는 걸 그걸 왜 미리 알려주고 그래. 우리 방송에서 그게 딱 8월 4일 사건이라고 알려지니까 얘네가 이제 속보파리가 안 되겠구나 해서 끄는 거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빨간색이 다시 뜰 때까지. 빨간색이 다시 뜨면 여기 다시 하자. 빨간색 속보가 다시 뜨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원래 오늘 하기로 했던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우선, 12시 58분이 되면 저한테, 예, 오늘 우선 12시 58분이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인터뷰해야 된다고. 전화 인터뷰해야 된다고 꼭 얘기 좀 해주세요. 58분에 꼭. 먼저 하지 말고, 58분에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생겨요. 예,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내가 먼저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와서 비겁한 변명인 거야? 좌우지간. 하여튼 중요한 행동을 하셨어요.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생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뭘 좌파야? 내가 누구 편 들었어? 내가 좌파로 보이면 가서 왼쪽 팔, 왼쪽 다리를 잘러. 쥐가 한쪽에 기울면은, 쥐가 한쪽에 기울면서 왜 나더러 좌파래, 왼쪽이래. 나보다 오른쪽에 쥐가 서 있으면 나더러 좌파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왼쪽에 서 있냐고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새로운 코너는 생기면 오래 안 가. 나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이건 내가 요청한 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번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 게시판들도 있고, 홈페이지들을 운영하면서, 각 단체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 활동을 하신 내용들이 아무도 언론에 다뤄주질 않아. 보도자료를 뿌려도 보도가 안 되고, 이렇게 알려도 이게 전파가 안 되고. 근데 사실 이 시민사회단체라는 분들이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이나, 예, 또는 노동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자기네들의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이슈를 모아서 전파시키는 이제 시민정치마당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요 이슈를 일주일치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인터뷰로 전화 참여를 통해서 주요 이슈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사실 제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네,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형 국장님이라고 계세요. 2010년 후쿠시마 사태 때 후쿠시마 사태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위험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일을 하셨던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형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시간이 맞으면 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이슈를, 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가 1시에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이슈 5가지를 인터뷰를 하기로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선 그거보다 먼저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릴 만한 일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묘령의 남자분께 제가 전화 중입니다. 네, 저 망치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인터뷰를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준비되신 내용으로 일단 본인 소개부터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하시는 형태로. 네, 부탁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아, 고상만 전 조사관님 맞으시죠? 예. 예.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조사관님이시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 아, 과거사가 아니라 의문사 진상규명.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그거를 예.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네. 이 몇 개가 하도 많다 보니까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있었고, 네. 그 후에 이제 만들어진 후신 조직이 이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따로 있었던 아, 그러니까 예, 예. 원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 예, 직속기관으로 거기가 있었다가 나중에 그게 후속기관으로. 후속기관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예. 그 아. 후속기관이죠. 후속기관. 그래서 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기구고요. 아.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기구에서 장준하 선생님 사건을 조사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장준하 선생님을 조사하셨고 그 장준하 예, 예. 선생님에 관련돼서 책을 쓰신 거죠? 예, 예. 장준하 아. 묻지 못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네. 2012년도에 냈죠. 제가 감옥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그 책을 보고 예. 네, 정말 제가 보내드렸죠. 감사했습니다. 네, 감옥으로 책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 잘 봤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아유, 예. 네,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또 사적인 이야기는 또 여기서 끝내기 전에 지금은 현재 소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후에 저는 이제 국회에서 네. 지난 3월 2일까지 그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입법운동을 했고요. 아, 그 김광진 그리고- 의원실에서요. 예, 예. 김광진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네.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해서 국민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군대 가서 사망하는 군인의 경우에서는 국가가 그것이 개인적 요인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모두 국민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국회를 그만두고 지금 현재는 그 새로운 그 인권 운동과 관련해서 네.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매여 있지 그러면서, 않고 예. 자유를 찾았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고 계시고 주로 이제 예. 페이스북 활동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SNS 그거는 활동. 담벼락이니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던 말씀, 뭐라도 해라. 네. 하다 못해 담벼락에 돌이라도 던져라. 그랬는데 예. 돌을 던지는 건 안 되고 담벼락에 글을 쓰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글을 많이 네, 쓰죠.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럼 요즘에 저기 곳곳에서 보여지는 모습, 특히 네. 이 장준하 선생님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예. 그 정확한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준하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 광복 70년 관련한 여러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부가 무슨 특별히 무슨 임시 공휴일도 만들자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대한민국 광복 70년의 그 진짜 주인공은,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장준하 선생님이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분이 바로 오는 8월 17일 날이 네. 의문사로 돌아가신 지 만 4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8월 17일이요. 예. 이제 김대중 한 대통령 일주일 돌아가시기 남았죠. 하루 전에 돌아가신 거네요. 기일이 김대중 예, 대통령 예. 18일이고 장준하 예. 선생님 8월 17일이고. 예, 오. 맞습니다. 네. 8월 17일 날이.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그 40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추모제 준비를 위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래서 네. 이 장준하 선생님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추모위원을 모시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네. 이 사실이 많이 알려지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알리는 그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다 글도 썼고, 어제는 제가 오마이뉴스에 이제 글을 써서 네. 기고를 해갖고 또 알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장준하 선생님의 40주기 추모제, 또 그 추모제에 함께 해줄 추모위원으로
이런 분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걸 알려지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 왜 알려지지가 않았을까요?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사실은 이제 올 초부터 준비를 해온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방법을 통해서 알리기도 알렸는데, 네. 근데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약간 예를 들어 박근혜잖아요. 네. 근데 전 국민들한테 그 누가 대통령이냐고 하면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예,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하물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릴 기회가 많지가 않아갖고 장준하 선생님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장준하 선생님 추모제한다는 거를 알릴 기회가 없는데 이런 시사수다 이런 네. 방송을 통해서 알리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장준하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준하 선생님이 누군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장준하 선생님 191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예, 평북 삭주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왜 대한민국 광복 70년의 그 역사 자체가 그 역사다라고 주장하냐면요. 이분 1944년도에 대한민국의 광복군으로 입대를 하셔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육천리길을 걸어서 처음에 일본군에 입대했다가 거기를 탈출하고 네. 그리고 나서 충칭에 있던 중국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까지 육천리길을 걸어가서 스스로 광복군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비서로 일을 하셨고, 예.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9년도 6월 26일 날 네. 안두희에 의해서 사망한 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잡지인 사상계 사장으로서 네. 사상계.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고 또 박정희 유신 쿠데타 권력과 맞서서 싸웠던 언론인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박정희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세무사찰과 탄압 등으로 결국 이 부도가 나는데요. 네. 그 후에는 스스로 이 박정희 권력에 맞서서 직접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옥중에 박정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갔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옥중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고 그렇게 해서 1967년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십니다. 옥중에서? 예, 옥중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그렇게 당선돼서 박정희의 삼성개헌,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밖에 대통령 할 수 없는데 세 번째 헌법을 바꿔서 출마하려고 하는 것에 또 맞서서 싸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후에 71년도 이후서부터는 제야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모든 야당을 하나로 묶는 그 작업에 앞장서시고 싸우고 투쟁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유신 악법이잖아요. 네. 박정희가 자기가 영구 총통으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덕분에 18년간 우리나라에서 독재자로서 그 권력 지위에 있었는데 바로 이 법을 바꾸자고 만들었던 활동했던 게 바로 백만인 서명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신헌법 그 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폐지? 서명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유신헌법 폐지를 위한 운동인 건가요? 개정을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단어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유신헌법은 1인 영구 집권을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폐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신헌법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던 것을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간선제를 도입해서 네, 맞아요. 후보가 한 명만 나가서 찬반 투표를 하도록 법을 바꾼 게 유신헌법인데 그거를 과거에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로 되돌려놔라. 이거를 청원하는 백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주도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바로 당시에 박정희 권력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신 독재 하에서 누구도 자기의 발언과 말을 할 수 없던 시대에 네. 이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10일 만에 예. 무려 30만 명이 서명을 합니다. 1974년이요? 1974년도에. 아니 그럼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모든 언론은 박정희가 장악하고 전화도 있고 없었죠. 전화도 전화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텔레비전도 그럼요. 사실 각 가정에 파져 네.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열흘 만에 30만 명이 서명을 하죠?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일방적 주장이 아닌가 싶었는데, 예. 당시 이 건을 감시하고 기록으로 남겼던 중앙정보부 문서에서도 당시 서명자가 30만 명이라고 써 있고, 장준하 선생님을 기소했던 당시에 검찰의 공소장과 예. 또 판결문에도 30만 명이 서명한 걸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이네 그러니까. 예, 공식 기록이죠. 주장이 진짜 아니라 우리 공식 진짜 기록.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안타깝게도 더 안타까운 시대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록은 사실은 저는 1960년에 있었던 4.19 민주혁명입니다. 네. 그때 전쟁 끝난 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았고 보릿고개가 존재했고 모두가 다 정말 힘든 시대였다고 했는데 그런 때도 부정선거만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래요. 이승만 독재에 맞서서 다 일어나서 싸워서 끝내 그 독재를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의 명백한 부정선거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다 넘어가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네. 바로 이 장준하 선생님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끌어모은 건데 네. 결국 그것이 세 번째 감옥에 가는 이유가 된 거죠. 그 서명운동 했다고? 예, 서명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악랄한 독재성인데 그게 네. 뭐냐면 긴급조치권 발동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진짜 이 장준하 선생님 조사하면서 사실 저도 유신헌법이 악독하다, 나쁘다 이것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네. 이 긴급조치권은 정말로 가장 큰 문제예요. 뭐냐? 우리가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거를 차단하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전원도 끊고 뭐 폭파도 시켰더니 알고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걸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줄거리잖아요. 유신헌법이 바로 그러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뭐냐?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 자체를 처벌하도록 만든 법이 바로 긴급조치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그 유신헌법 문제가 있으니 바꾸자. 이걸 서명운동하니까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청원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겠다. 그런 사람은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아닌데도 군사법정의 해부에서 징역 15년을 이렇게 선고하도록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갖고 예. 장준하 선생님이 결국 15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57세였어요. 15년을 다 살고 나오면 70이 넘는데 1975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64이었습니다. 결국 장준하 선생을 감옥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이 압력을 행사합니다. 아, 맞다. 미국 하비브 당시 미국 대사가 네. 본국에다가 장준하를 석방시키도록 네. 압력을 행사할 걸 요구하고 결국 장준하 선생을 박정희가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온 장준하 선생님은 이후에 다시 목숨을 거는 두 번째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예, 한번 그렇게 보통 사람들 잡혀가갖고 15년 잡혀가면 두렵고 무섭잖아요. 네. 장준하 선생님은 다시 두 번째 제2의 100만인 서명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싸우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네. 장준하를 죽이지 않고선 끝나지 않겠구나. 음. 이런 것이 있었고 결국은 1975년도
8월 17일 날 장준하 선생님은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네. 왜 그게 바로 의문이라고 이 이야기를 사건이죠. 하는 거죠? 장준하 선생님이 추락사했다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추락하는 걸 목격했다고 하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증언으로 장준하 선생이 실족 추락사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김용환이라는 분인데요. 네. 예,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기니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그 목격자라는 분을 20번 정도 만났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두 17번 정도 조서를 꾸몄습니다. 네.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네. 김용환 씨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횡설수설을 계속 하시고 번복에 번복을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본 적이 없고 사실은 동아일보에서 장준하 선생이 소나무를 잡다가 실족해서 추락했다는 기사를 보고 자기는 알았다라고 스스로가 말을 하는 기록을 저희가 찾아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사를 쓴 또 기자를 찾아가서 또 직접 물어봤더니 그 기자가 펄쩍 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사실은 75년도 8월 17일 날 의정부 지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받고 나오는 그 김용환 씨를 만나갖고 물어봤더니 김용환 씨가 나한테 말을 하기를 장준하 선생이 소나무 가지 잡다가 실족 추락해서 사망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기사를 쓴 거지. 내가 뭘 보고 기사를 썼겠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즉 김용환 씨 목격자가 얘기한 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2012년 여름인가에 그 장준하 선생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그 네. 망치로 맞은 듯한 그 두개골이 발견된 거죠. 그게 이제 1912년 8월 1일 날이죠. 8월 1일 날 장준하 선생님의 묘 2012년. 이장을 2012년 예, 2012년 8월 8월 제가 다르게 말씀드렸죠. 1912년이라고. 그래요? 네. 2012년 8월 1일 날 네. 장준하 선생님의 묘를 이장하려고 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바로 그 2011년 전에 1년 전에 파주에 원래 계셨던 곳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네. 그 폭우로 인해서 장준하 선생님 묘 뒤편에 석축 이렇게 음. 돌로 쌓아놓은 담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묘를 석축을 다시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대요.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거를 다시 쌓을 수가 없으니까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묘를 이장하려고 했을 때 파주 당시 민주당 시장이 찾아와서 지난 30년간 파주에 계셨으니까 그냥 계시면 어떻겠냐. 파주 소유의 땅으로 파주시 소유의 땅에 장준하 공원을 조성해 드릴 테니 그냥 글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이걸 이제 유족들이 수용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장하기 위해서 묘를 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안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두개골에 직경 6cm 가량의 뻥 뚫린 그 외부 가격에 의한 상흔이 발견됐고 그쵸. 이에 대해서 다음해인 2013년 3월달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또 저명한 법의학자로 일해 오셨던 그 서울대학교 그 법의학자 그 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의학 감정을 해본 결과 이건 추락에 의해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그렇죠. 외부 가격에 의한 상처다 이렇게 이제 법의학적 결론을 내셨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끝났던 역사의 진실 속에 묻혀 있었던 장준하 선생님의 유골이 발견되고 그리고 네네.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돌아오는 8월 17일이 장준하 예. 선생님의 이제 그 40주기. 40주기가 되는 날이고 그날 네. 어떤 추모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까지 쭉 행사를 해왔던 건 장준하 선생님이 그 1944년부터 46년까지 광복군과 또 백범 김구 선생님을 보좌하면서 비서실장으로 일했을 때의 자서전인 돌베개를 새로 출간을 했고요. 네. 그 책을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모으는
그 작업을 해서 네. 이번 8월 17일 날 그 수상자 발표를 하는 일도 지금까지 해왔고 예. 또 3인 3색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걸 했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인 8월 17일 날은 오전 11시에 네. 파주 장준하 선생님 그 묘역, 이른바 파주 장준하 묘역에서 네. 여러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대대적인 그 사식주기 추모제를 합니다. 아. 근데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흔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가면 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역사가 그를 평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장준하 선생님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왔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처럼 스스로 모든 걸 다 던져서 열심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워줬던 분인데 네. 이 분을 위해서 우리가 추모위원으로 좀 함께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추모위원이 된다면 되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추모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좀 재원을 네. 도와주십사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추모위원에게는 이 10만 원의 추모 기금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장준하 기념사업회가 준비하고 있는 그 계좌에 그 10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그 간단한 그 추모위원 승낙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작성하면 됩니까? 장준하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장준하 기념사업회를 검색하시면 장준하 거기에- 기념사업회. 예. 인터넷에서 장준하 기념사업회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추모위원들의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와 네. 그리고 또 그 승낙서를 그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작성하신 후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추모위원으로 가입이 끝납니다. 그리고 네. 참고로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거를 책자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로 기록에 남길 건데 네. 그걸 위해서 마감일이 오늘 자정까지예요. 엥? 오늘 자정까지예요? 예. 아, 사실은 너무 늦었다. 오래 전서부터 저희가 홍보를 해왔는데 네. 사실은 8월 6일까지 지난 8월 6일 4일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잘 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뒤늦게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잘 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추모위원이 몇 명인가 8월 6일날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10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참여하신 네.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알리고 홍보하고 했더니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지니까 그 다음 날은 한 103,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 되니까 한 23분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와 주셔서 130명이 됐는데 네. 사실은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 민망한 게 네. 저희가 그토록 그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박정희를 반신반인이라고 뭐 격상하면서 온갖 그 칭송과 아부를 하는 분들은 정말 수만 명이 가서 온갖 걸 다 하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용기 있게 따졌던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네.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장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분 마지막 가는 길이 정말 너무 슬펐어요. 네. 이분 돌아가셨을 때 빈소가 마련된 곳이 장 선생님의 상봉동 전셋집에서 모셨는데요. 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조문을 했어요. 예. 아는 분도 오시고 모르는 분도 오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을 보면서 장 선생님의 부인인 김희숙 여사가 걱정이 너무 많았대요. 왜 그랬냐? 찾아오는 손님이 고마운 게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한테 대접할 음식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장 선생님의 조문 온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술과 음식을 사갖고 와서 먹으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예. 장 선생님 남기신 재산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상봉동 전셋집 한 칸이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전셋집 한 칸에 자식 5명과 그 부부 7명이 살았던 건데 방 3칸짜리에서요. 네. 그것이 장 선생님의 최후였던 거였고 심지어는 그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서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가 그 비용을 대주겠다라고 해서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장 선생님 그 무너진 석축 뒤에 뭐 묘가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 재단이 소유하고 있었던 파주 나자렛 공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지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병원에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그 병원비가 밀린 게 13만 3천 원이었어요. 13만 3천 원인데 그 돈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느냐? 75년도 당시에 선생님 그 교사의 월급이 얼마였냐면 약 그 3만 5천 원 정도가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꽤 큰 돈이었네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네.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차라리 나를 그냥 다시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로 장준하 선생님이었는데 이런 분을 가족들은 또 그대로 돌아가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였느냐. 찾은 방법이 장 선생님이 생전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였냐면 1962년도에 사상계 책을 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게 필리핀의 그 막사이 사이상이었습니다. 네. 막사이 사이상 언론 문화 부분에서 그 상을 받았는데 이걸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네. 그런데 바로 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달러빚을 얻기 위해 얻으셨는데 그때 담보로 맡겼던 게 바로 이 막사이 사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저희가 후손으로서 뜻있는 분들이 좀 40주기에 네.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요. 네네. 장준하 선생님의 기념사업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추모식 안내는 나오는데 그 이 추모식 안내에서 그 뭐 네.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에 더 크게 써 있는 그게 있는데 거기 그 계좌번호하고 이거 써 있지 않나요? 잠깐만요. 그 이제 전체 홈페이지. 네, 전체 홈페이지에서 그 음반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못 찾아서요. 하여튼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지금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네. 따로 여기에도 있지만 따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운동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으로 가시면 네. 거기에 국민성금 모금이라고 해서 네. 예금 주는 장준하 기념사업회인데 네. 여기에 더 크게 있네요. 쉽게 찾으실 수 있는 게. 자, 그러니까 이 추모식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오는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그 계좌번호하고 그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좋게 딱 보기 쉬운 데까지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린 이유가 소식은 들었는데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참여할 방법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자 전화를 직접 드린 면도 감사합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사실은 이렇게 좀 왜 이런 요즘에 이렇게 많은 이상한 단체들이 모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믿을 만한 곳이 어디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찾아왔어. 그 장준하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시민행동. 들어가서 국민 성금 모금 여기에다가 이제 10만 원을 내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그 문의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끝에 이제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네. 그 추모위원 현황도 있고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하여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네, 저희가 그 사실은 장준하 선생님을 극진하게 잘 모시면 가장 두렵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사실은 그 박근혜죠. 그렇죠. 예, 자기 아버지에게 맞섰던 사람. 사실은 그렇죠. 가장 무서운 사람인데 저희가 흔히 이제 사실은 이제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저희가 네. 함께하는 마음, 또 기억해주는 마음. 그렇게 해야지 모두가 다 정의롭고 의로운 일만 할 수 없는데 네. 그런데 다만 정의롭고 의로운 일을 한 분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건 네. 정말 큰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많은 분들이 시간 되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파주 네. 장준하 공원 예, 이 국가대표 축구 트레이닝 센터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네. 파주에 예,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장준하 선생님 40주기 추모위원회 오늘 예. 이번에 모집을,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장준하 선생님 40주기 추모제를 준비하는 예. 비용이 가장 큰 것이고, 또 멀리 본다면 결국은 이 장준하 선생님이 결국은 지금까지 장준하 선생님이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추락사의 유골 상태가 네. 아니다. 이게 법의학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장준하 우선, 선생님의 네. 죽음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질 않은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민간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네,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수사가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네, 사실은 2012년도 대선 12월 달 당시에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가 누구였냐면 이한구 씨였거든요. 네.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인데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준하 선생의 의혹이 제기되니까 대선이 끝난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하자라고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씨인데 네. 그런데 막상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여론몰이용으로 조사하자고 예. 뻥까 띄우고 그리고 그냥 입 닫아버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달라. 우리가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성을 가지고 대선 끝난 다음에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자고 제안해놓고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시대의 잘못 이거를 가지고 왜 딸에게 야단치고 뭐라고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잘못은 아버지 시대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박근혜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시대의 잘못이 아니라 당사자, 바로 이 정권의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 예. 긴 시간 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 추모위원으로 지금 목표는 어느 정도를 네.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1000단위는 냈으면 좀 좋겠어요. 민망하지 않게. 일찍 좀 알았더라면 더 예, 많이 참여할 수 1000단위. 있었을 텐데 오늘 자정까지만 모집하신다고요? 일단은 자료집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까지를 마감으로 했는데, 네. 예, 자료집에 만약에 더 주신다면, 예, 제가 그 볼펜으로라도 써서라도 드릴 테니 아니면 차후에라도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기간이나 이런 거보다도 뭐 많이 해주시면 네. 예, 저희들도 또 열심히 하고 아마도 단언컨대 장준하 선생님 정말 고맙게 생각할 거고 네. 정말 내가 그래도 못난 조상으로 생각은 안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장준하 선생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많은 시청자분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돌아가신 장준하 선생님의 정말 그 정신을 이어가려는 그런 뜻을 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에요. 또 이렇게 좋은 일 하실 거면 미리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아유.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글쎄요, 마음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예. 이상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셨던 이 고상만 전 조사관님, 그리고 이 지난 3월 2일까지 김광진 의원실에서 그 군 의문사 그 피해자들, 그리고 군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그 명예회복 법안을 준비하셨던, 보좌관으로 활동하셨던 고상만 전 조사관님과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자, 오늘 지금 긴급 생방송 중이에요. 예, 긴급 생방송. 원래 이렇게 그 긴급 생방할 예정이 없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오늘 갑자기 속보가 떴잖아요. 그죠? 예, 이 속보가 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도 방송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제 그 우리 북한의 그 저기 뭐야, 뭐지 그 지뢰, 이 저 북한이 아니라 DMZ에서 북한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지뢰가 폭발했어요. 예, 이게 이제 긴급 속보로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긴급 속보를 했는데, 일단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지뢰가 터진 게, 지난주 화요일이라는 거. 예, 우리나라가 보통 속보를, 한 일주일은 지나야 떠. 지금 긴급 속보로 북한의 목갑 지뢰가 터져서 장병 2사람이 중상을 입은 대대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무려 일주일 동안 어딘가에서 이 보도가 통제되고 있다가, 오늘이 돼서야 속보로 뜨는, 진짜 우리나라 속보가 정말 이 속도감, 엄청난 속도감이죠. 이 인터스텔라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빨간색 자막으로 매우 긴급한 속보로 떴는데, 이 지뢰가 폭발한 시점은 지난주 화요일이었다는 거. 지난주 화요일에 사건이 터졌는데, 왜 그동안 그러면 보도를 안 하다가, 이 지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속보가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이 우리가 너무 넓어서 속보가 전달되는데 오래 걸렸다. 그렇군요. 예, 정말 대단한 상황이에요. 네, 자, 일단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왜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 벌어진 사건이 왜 오늘 이 속보로 떴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네티즌들의 이제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첫 번째 의혹은 뭐냐면,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 국정원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 그 국정원의 해킹 사건의 증거가 해외에서 발견됐고, 그 국정원 해킹 사건의 증거 자료를 삭제하고 자살했다는 그 국정원 직원 임모 씨 이야기. 근데 문제는 그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사실은 그 삭제 권한이 없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대전으로 전출 가서 4월 달부터 대전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국정원에서 불러다가 뭔가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삭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새벽에 2, 3시까지 삭제를 하고 5시에 집에서 나간 다음에 이 마티즈 안에서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을 한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 50분 전에 이미 반바지를 입은 남자가 하나 와 있었다. 예. 이 반바지를 입은 남자의 정체는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 이 소방차에 달려 있었던, 그 당시 이제 구급대죠. 119 구급대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이 반바지를 입은 반바지를 입은 국정원 직원이 이 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먼저 도착해서 이 주변을 이제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미 그 차량 주변도 이미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조사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조사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좌우지간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50분 동안 국정원 반바지는 뭘 했는가? 반바지가 문제예요. 범인은 반바지예요. 남자가 반바지를 입으면 위험하다는 이 새로운 학설이 제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 그러니까
이 반바지가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이 반바지가 혹시 그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 국정원 직원의 의도와는 달리 혹시 이 국정원 직원의 심할서를 유서인 양 차 안에 집어던졌다든가, 예, 이 반바지가 문제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 우리가 지금. 예, 아니 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지난주에 발생한 폭파 사건이, 예, 그 지뢰 폭발이 오늘 속보로 뜨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기존의 상식, 우리나라가 지금 무엇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 창조 경제, 예, 이 대단히 독특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예,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는, 예,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대, 이 창조 경제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전에 터진 지뢰 사건을 오늘 속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일단 이 반바지가 문제예요. 국정원 직원이 왜 반바지를 입었냐 이거지. 이 반바지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국정원 직원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 반바지가 단독적으로 그 마티즈 창문을 열고, 그 무엇보다 이 마티즈에 관한 많은 그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 뭐 그 범퍼도 다르다, 뭐 다양한, 예, 뭐 이게 여러 가지 마티즈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마티즈에 먼저 도착한 반바지는 무엇을 했는가? 국정원 직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기 소방차의 블랙박스에 찍힌 그 반바지의 이 행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50분 동안 뭐 했냐? 이제까지 국정원에서 말하기를 자기네들은 경찰이 막아서 현장 조사도 못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 마법의 반바지 때문이 아니겠는가. 예, 이 마법의 반바지가 그 정말 충성스럽고 애국심이 강한 우리 국정원 직원의 의지와 반대로, 예, 50분 동안이나 경찰과 이 소방대원을 물리치고 이 현장에서 뭔가 했을 거라는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사실 이 국정원 임시 사망 현장에 도착한 국정원 직원이 50분 동안 뭘 했는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정도가 나오려면 지금부터 한 40년은 지나야, 예, 지금부터 한 40년은 지나야 이 국정원 반바지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지는 거 아닐까? 그때 가서 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국정원 직원 임씨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마법의 반바지의 행적을 밝혀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어린 학생들 중에 언젠가 이 40년쯤 지나서 국정원 임씨의 죽음을 조사하는 그 조사관이 나온다라면 더없이 영광일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저는 이 국정원 임씨의 사망 현장 요 뉴스도 살짝 저는 좀 의심이 돼요. 왜 그러냐? 이 사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의 블랙박스의 자료, 아무나 접근이 안 되는 자료잖아요. 예, 이 그 소방대원의 블랙박스, 그러니까 구급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함부로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고, 이 소방대원의 블랙박스 자료를 바깥으로 아무나 유출할 수도 없는데, 이 소방대원의 이 그 블랙박스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언론에 유포된 것인가? 예, 그게 조금 전 좀 궁금해요. 예, 그러면서 이 국정원 반바지의 출현,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미스테리로 던져지고 있는데, 이 기사에는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진실에는 또 다가가지 않은 면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정원 반바지가 왔다 갔다 했다. 50분 동안 현장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이 CSI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드라마에서 그 이제 과학수사대가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입수했어.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입수한 증거를 가지고 바로 과학수사대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 들러서 뭐 마트에 들렀다 왔다든가 이러면 그 증거물이 오염됐다고 얘기해갖고 그게 현장 증거로 사용이 안 돼요. 현장 증거로 사용이 안 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이 현장에 대한 관리, 이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법국가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이 국정원이 지금 이제까지 한 거짓말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많았잖아요. 그 국정원 임씨가 모두 자기 혼자서 삭제로,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는데, 민간인을 해킹하지 않았는데, 그 증거를 국정원 임씨가 다 삭제를 하고 그냥 자살을 했다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는데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은 증거를 왜 삭제하고 그리고 왜 자살을 했느냐. 죄가 없는데.
그걸 질문을 했더니 마티즈가 이상하다, 범퍼 가드가 이상하고 번호판 색깔이 이상하다라는 막 논리가 쏟아지고, 빨간 마티즈의 진실을 밝혀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있는 건 그 마티즈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관심이 없어. 왜 국정원 임 씨는 그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는데 사찰하지 않은 증거를 삭제하고 왜 자살을 했느냐? 우린 그게 궁금하다. 그 뒤에 반바지가 나타나가지고 소방대원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블랙박스에 찍히는, 그리고 그게 무려 한 달쯤 지난 뒤에 오늘 이게 또 발견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을 안 했다면서 그 사찰 안 한 증거를 왜 저기 대전에 내려가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삭제를 시키고, 그 사람 또 삭제 권한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삭제시켰다는 표현을 쓰냐면 그 사람이 삭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었다고. 삭제는 국장급이 시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과장이야, 임과장. 그 사이에 뭐 그 새벽에 갑자기 국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웠나? 좌우지간 이게 이 사건이 미스테리하다는 거지. 우리는 국정원 임씨가 왜 죽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야. 왜? 아니 국정원이 민간인을 해킹하지 않았는데 해킹을 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 자료를 왜 삭제를 한 다음에 잘못이 없다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느냐? 이게 우리는 이제 궁금한 거야. 우리는 그 마티즈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마법의 반바지가 궁금한 것도 아니야. 왜 국정원 직원은 민간인을 해킹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왜 그 사찰하지 않은 증거를 삭제하고 왜 죽었느냐고. 우리는 그것만 알고 싶어. 그게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갑자기 지난주에 터진 지뢰가 오늘 속보로 뜬 그 뉴스가 가리고 싶은 게 요 국정원 반바지 기사가 아니겠느냐. 이 소방대원의 119 구급대의 그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한 하얀색 반바지. 그 반바지 국정원을 가리기 위해서 요 지난주에 터진 지뢰가 오늘 터진 것처럼 속보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학설이 있고요. 알아들었어요? 국정원 반바지 영상 그 뉴스를 한마디로 국정원 직원이 이제까지 이 국민과 언론에 얘기해왔던 해명과 달리 그동안에 국정원은 자기네들은 경찰에게 막혀서 현장에 접근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먼저 경찰보다 해집고 다녔다. 50분 동안이나 먼저 경찰이 도착하기 전 50분 동안 먼저 국정원 직원이 해집고 다녔다. 이게 지금 이제 밝혀진 상황에서 그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이 지뢰가 터진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학설, 두 번째 그 합리적인 의혹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요게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계된 걸로 보인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 관련 내용과 관계 있는 걸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이희호 여사가 이희호 여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갔단 말이에요. 북한을 갔다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서 이게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갔을 때 김정은의 초청을 받고 갔어요. 김정은의 초청을 받고 갔는데 김정은이랑 못 만났어요. 자, 일단 팩트만 얘기하면 김정은이 초청을 해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추진이 됐어요. 근데 이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과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못 데리고 가게 했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사람들은 이 방북 허가를 안 해준 거야. 그래서 백낙천 교수나 이런 교수들 몇 명이랑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방북단이 꾸려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을 일찍이 언론에 공개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대중 대단에서는 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누차 밝혔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냥 이희호 여사는 민간인으로 가는 거다, 정부와 무관하다, 계속 일관된 표현을 하다가 그 이희호 여사가 출국하는 당일에 따로 북한으로 전통문을 보냈답니다. 따로 전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공개가 안 됐어. 다만 이제 따로 전통문을 보냈는데 북한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 전통문 안 받았다는 거야. 요게 팩트야. 요 기사는 한겨레 신문에 나와요. 자, 요 기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 내용이
그 이번 사태를 왜 지난주에 터진 지뢰가 오늘 갑자기 속보로 떴는지, 예, 우리가 한번 그 배경으로 볼만한 뉴스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부 2.25 방북 당일 북에 별도로 전통문을 보냈다. 예. 자, 일단 진정들 하시고요. 예, 우리 요원들 굉장히 바빠. 자기네들이 지금 신나게 준비했는데 망치 부인이 막 이거 너네 지뢰 지난주에 터졌잖아! 이러면서 지금 초를 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 갈게요. 뭐? 불만 있어? 불만 있어? 김정은이 초청했다고 지금 나와요. 예, 김정은이 초청을 했다니까. 이미 뉴스에 나온 거야. 그냥 너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 뉴스로 얘기하는 거야. 뉴스로. 자, 봅시다. 광복절 전에 이산가족 상봉 등 제의를 추정했는데 북한이 접수를 거부했다. 전통문 내용이야. 어렵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북한으로 전통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쪽 의견을 전문으로 보내는 건가 봐. 왜 그 전보 있잖아. 이게 그 뭐라 하나 문자로 보내는 거야. 문자로 보내는 팩스를 보내는지 뭐 전보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측의 주장을 글로 써서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전통문이라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광복절 돌아오는 8월 15일 전에 이산상봉 같은 걸 좀 하자. 요런 제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추측하는 거야. 언론인들이 추측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방북카드의 메신저 활용을 배제했다. 그래서 여기 북한이 반발하면서 대화 기회를 날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효 여사의 방북을 일종의 메신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메신저가 뭐야? 전달하는. 그 남측 정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효 여사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정부가 배제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열받아가지고 대화 기회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고 그 기회를 날리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이효 이사장이 자기는 6.15 사명감으로 갔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못 만나고 돌아왔다. 예, 정부가 2.25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방북한 지난 5일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가 접수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사장의 방북 과정을 아는 한 인사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이사장이 5일 평양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정부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겠다고 제안을 한 것으로 들었다. 북한에서 분개해서 받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말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이 뚱땡이 새끼 이게 쥐가 뭐라고 이걸 우리가 보내면 받는 거지 뭘 또 이거 갖고 분노라고 지랄이야. 이럴 때가 화가 났어요. 이 인사는 북에서 이런 남쪽 당국의 처사는 자신들이 초청한 북한에서 제대로 초청했다는 얘기야. 이 이희호 이사장에 대한 모욕이고 이는 곧 최고 존엄 뚱땡이 김정은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정부가 굉장히 서툴렀다라고 말했다. 동교동계 핵심 인사도 정부가 전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통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산가족 상봉회담 등 대북 대화 제의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전통문을 우리 정부에서 보낸 게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한 정부 관계자는 광복절 전에 북쪽에 대화 제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은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나와서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회포를 푸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이야기를 KBS에 나와서 했다면 뭔가 추진되고 있었단 얘기예요. 다만 정부가 대화 제의가 아닌 통상적 차원의 전통문을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만부터는 다른 문장이야. KBS에서 나와갖고 홍은표 통일부 장관이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나서 추석 명절 앞두고 뭐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를 전통문으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야. 하지만 다만 정부가
이런 남북 대화 제의가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인 전통문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전통문 발송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채 지금은 전통문을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 그랬겠죠? 근데 정확히 안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정부가 이희호 이사장의 방북 당일에 이 이사장을 메신저로 활용할, 자, 여기부터 이유가 나와. 자, 여기부터 이유가 나와요. 너나 추천해. 다른 사람들 추천하라고 괴롭히지 말고, 너나 추천하라고. 왜 그 남들한테 추천하라고 지랄이야. 그리고 누구더러 박수를 쳐. 그 한글은 자음 모음을 같이 써야 되는 거야. 가끔 보면 이제 어리석은 청소년들이 이 모음 먼저 쓰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 자음 모음을 빼고 자음만 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박수 치지 마. 나는 뭐 박수 받고 싶은 사람 아니야. 그냥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진실을 밝히는 뉴스를 읽다가 죽는 게 소원인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시비 걸지 말고, 죄송한데 망부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일단 박근혜한테 먼저 물어봐. 박근혜 군대 갔다 왔냐고. 박근혜는 군대 갈 마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나는 적어도 고3 때 가려고 그랬어. 내가 여군에 입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때 날 거절한 게 대한민국 국방부야. 단지 몸무게가 72kg란 이유로. 어디다 대고 군대를 갔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지랄이세요. 예.